증시와 엮인 소식들 연달아 더 짚어보겠습니다. 급등하는 증시 속에 웃을 수 없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공개 매수와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인 이마트 계열사 신세계푸드의 투자자들인데요. 어제 공개 매수가 종료됐는데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반발의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이유를 보기 전에 일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현재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신세계푸드의 소액주주 대표는 금융당국에도 신세계푸드의 상장 폐지와 공개 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가 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결정된 신세계푸드 상장 폐지와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정보 환경 속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일부 거래 주체가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익을 거둔 정황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관련 민원을 한국거래소로 이송했고요. 금융위원회 접수건은 법무부로 전달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데요.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사법적 판단 등을 거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감시 결과가 공개되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세계푸드 소액주주들은 이번 공개 매수 등에 대해서 왜 반발하는 겁니까? 네, 이마트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는 48,120원인데요. 소액주주가 주장하는 기업 가치가 주당 순자산 87,000원임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공개 매수 가격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신세계푸드가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서 공개 매수 가격 공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마트의 공개 매수는 지난달 15일 시작해 어제까지 22일간 진행됐습니다. 현재 지분 55.47%를 유지 중인 이마트는 95%를 확보해야 신세계푸드를 상장 폐지할 수 있는데요. 이마트는 공개 매수 절차가 이상 없이 종료됐으며 예정대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증시로 자금이 쏠리면서 은행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에 증권사를 찾기 때문인데 고객을 잡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예금 이자를 더 주는 게 정석이죠. 실제 SC제일은행이 최근 무더기로 금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SC제일은행은 지난 2일부터 한 정기예금의 4년에서 5년 만기 상품 금리를 기존 연 2.7%에서 2.85%로 0.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간이 짧은 예금들 금리도 조금씩 올렸는데요. 같은 상품의 3개월 기간 예금 금리는 기존 연 1.75%에서 2%로, 6개월 만기 금리는 2%에서 2.1%로 올렸습니다. SC제일은행은 시장금리 상승 상황을 반영했다며 차별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상 연말 집중되는 예적금 만기로 생긴 수요를 확보하려고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자, SC제일은행의 인상은 이를테면 상징적인 모습이고 실제 은행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에 따르면 12개월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SC제일은행의 이그린 세이브 예금과 경남은행의 더 든든 예금 등이 최고 연 3.15% 금리를 제공 중입니다. 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최고 연 3%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부터 5대 은행까지 이렇게 예금 금리 인상이 확산되는 건 최근 제기되는 머니무브 우려 때문입니다. 증권사 종합투자계좌 IMA 출시 그리고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이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다만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정기예금 잔액은 940조 원으로 전달보다 32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금 금리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물가와 관련된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졌던 물가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또 그 외 각종 공적연금에 일괄 반영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연금 소득자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물가가 적잖게 부담이 됐을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2.1% 오른 연금을 받습니다. 월 평균 수급액인 68만 2천 원을 받던 분이라면 이달부터는 14,000원가량 오른 69만 6천 원을 받게 되고요. 최고 수급액인 월 318만 5천 원을 받던 분은 약 6만 7천 원 오른 월 325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7천 원 늘어난 약 35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거론한 두 연금 말고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듯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폭도 뛰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상승해 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앞서 보신 연금과 별개로 오르는 물가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자체 스마트폰 보험인 삼성 케어 플러스의 월 부담액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대신에 혜택을 늘렸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인데 늘어난 부담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보장의 변화를 보기 전에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월 최대 19,900원을 부담하는 최상위 상품인 프리미엄 플러스를 추가했습니다. 대신 파손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 비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존 상품의 경우 400원에서 1,400원가량 상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갤럭시 Z 폴드 프리미엄은 600원 오르면서 16,900원이 됐고 S 시리즈 분실 파손은 1,400원 인상됐습니다. 최하급 라인인 A 시리즈 파손 플러스도 5,000원으로 600원 올랐습니다. 대신 보장 기한은 24개월부터 12개월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내용 면에서 또 눈에 띄는 게 피싱 피해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싱과 스미싱, 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한 부당예금 인출이나 부당결제에 대한 금전 손해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자기 부담금은 없지만 몸캠 피싱은 제외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사기에도 최대 1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후 5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피해 금액이 60만 원일 경우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안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해서 고객에게 실생활에서 도움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당 평균 피해액이 5천만 원을 넘는 만큼 300만 원 한도로는 소비자 선택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여파가 특히 컸던 건 체감도가 높은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에 더해서 캡슐 커피도 가격이 오르고 편의점 가성비 상품에다 택배비까지 전방위 인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일단 캡슐 커피는 또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네슬레 코리아의 캡슐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오는 8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캡슐 커피 제품 14종의 가격을 최대 7.0%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블 에스프레소, 스크로와 키아로 등의 가격이 캡슐당 870원에서 930원으로 6.9% 인상되는 가운데 스타벅스 전용 버추어 캡슐 제품인 에스프레소 로스트는 캡슐당 7.0% 오릅니다. 국제 원두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이어지자 카페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커피비는 지난 5일부터 드립커피와 디카페인 원두 변경 가격을 각각 300원, 200원씩 인상했고 10% 커피도 같은 날부터 일부 매장에서 커피 음료 10여 종과 디카페인 변경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커피 외에도 새해부터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 상품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가격도 새해부터 올랐는데요. 세븐일레븐은 지난 1일부터 과자, 음료 등 PB 제품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올렸고 GS25 역시 일부 PB 상품 가격을 6%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비도 오르는데요. CU는 접수 다음 날 도착하는 내일 보장 택배 요금을 무게 구간별로 100원씩 올렸고 CU와 GS25, 이마트24 등은 국제 배송 협력사인 DHL의 운임 인상에 따라 국제 택배 가격을 평균 8% 인상했습니다. SBS 비즈 정래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를 둘러싼 서울시와 현대차의 추가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건립 계획이 크게 변경되면서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는데 재가동되는 사업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라면 5년 뒤에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되겠죠. 확정된 건립 계획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고 있는 GBC에 49층 높이 건물 3개 동이 생기는데요. 당초 계획이었던 105층 건물 1개 동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마치고 오는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시설에는 업무, 호텔, 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층부 옥상에는 약 15,000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정원이 마련되고 최상층부에는 강남 도심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 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도 조성되는데요. 이번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약 5조 2,4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게 처음 계획이 재협상을 거치면서 변경되면서 공공기여 금액도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 9,827억 원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는데요.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 전시 컨벤션 등 특정 지정 용도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감면액 약 2,336억 원을 모두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일부 교통 개선 대책 추가 부담도 합의했는데요. 기존에 논의됐던 삼성역 확장, 버스 환승센터 설치에 더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해킹과 무단 결제 사태로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이후 이탈한 고객이 누적 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하는 가입자들을 잡기 위한 통신사들의 유치 경쟁도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특히 주말 사이에 크게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KT가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7만 9천 명의 고객이 KT를 떠났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 이탈 고객은 급증했습니다. 토요일인 3일 하루에만 KT 이탈 고객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산 휴무인 일요일 개통분이 월요일로 몰리면서 어제 KT 이탈 고객은 2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KT를 빠져나온 고객들의 발걸음은 대부분 SKT를 향했는데요. 월요일 기준 KT 해지 고객들 중 80%가 SKT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사들 사이에 가입자 유치 경쟁 양상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3일부터 번호 이동 판매 장려금과 공통지원금 등을 상향하며 공세적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갤러리 S25 등 일부 제품에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붙기도 했는데요. SKT도 지원금을 상향하며 갤럭시 플립 등의 제품에 지원금이 1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경쟁이 과열을 넘어 혼탁 양상으로 치닫자 방미통위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다음 주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의 부실한 보상안에 대해 실망한 고객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금 경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등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됐던 노선들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항공사들을 선정했는데 핵심 국제선인 인천 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 항공이 선정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선에 어떤 항공사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출록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제선부터 보면 미국 노선에서는 인천 시애틀 노선의 알래스카 항공, 인천 호놀룰루 노선의 에어 프레미아가 각각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고요. 동남아 노선인 인천 자카르타에는 티웨이 항공이 선정됐습니다. 국내선에서는 수요가 가장 많은 김포 제주, 제주 김포 노선에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파라타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나눠서 투입됩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 뉴욕 노선은 에어 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 항공, 인천 런던 노선은 버진 애틀래틱이 해외 경쟁 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인천 괌이나 부산 괌, 광주 제주 같은 일부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 중에 특히 인천 자카르타 노선을 주목했는데 티웨이 항공이 선정된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인천 자카르타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핵심 국제선입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취항 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티웨이 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이 노선에 투입되면 운임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도 예상되는데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속도가 더 빠른 차세대 AI 칩 플랫폼도 공개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젠슨 황 CEO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CES 특별 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올해 1분기 미국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만든 첫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스택을 담은 벤츠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벤츠가 하드웨어 플랫폼, 즉 차량을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스택과 무선 업데이트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알파마요 스택인데요. 카메라와 센서로 들어온 정보를 사람처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상황별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황 CEO는 또 차세대 AI 칩 플랫폼 베라루빈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황 CEO는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며 하나의 AI 슈퍼컴퓨터를 구현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라루빈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블랙웰보다 추론 성능이 5배에 달하고 토큰당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대규모 AI 모델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뭘 내놨습니까? 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용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성인 남성만한 170cm 크기에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는 로봇인데요.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오는 2028년부터 생산 현장에 순차 투입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AI로 여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초연결 전략을 앞세웠고 LG전자는 AI 홈로봇 클로이드 등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AI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정부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었던 내용들부터 정리해보죠. 네, 이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 관련 일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14건의 양해각서 체결인데요. 먼저 통상 분야에선 한국의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협력 대화가 새로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협력 강화와 양해각서도 체결돼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 등이 추진됩니다. 또 디지털 기술 협력은 디지털 확산과 포용,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합니다. 교통 분야 협력에서는 도로와 철도, 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아우르며 기존 국장급 협의체를 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오늘 일정 중에 주목할 만한 건 어떤 것들입니까?
네, 가장 먼저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한중 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차기 국가주석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을 둘러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3박 4일의 방중 일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현재 국내 정부와 정치권을 합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연일 의혹들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을 소명하겠다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본인의 거취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취재진 질의를 받았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 압박에도 장관직 수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후에는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전문가들과 만나서 재정 정책을 논의하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러면 결국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은 청문회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를 향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주변인들의 각종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100억 원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고액의 주식 배당금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국 검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을 전후해 열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